여러분은 혹시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출근하는 이 일상적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나 자녀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들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짜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질문에 대해 평생을 바쳐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세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어두운 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셀프라고 불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부모가 원하는 삶, 사회가 기대하는 삶,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듯이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기가 너무 오래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내 진짜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윤근 이런 상태를 개성화 과정이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자신감을 기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집단 무의식과 만나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원형들과 대화하며 마침내 우리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과 직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나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두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채로 순수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가면을 쓰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 가면들이 너무 무거워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면들을 하나씩 벗고 잃어버린 진정한 자아를 다시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바라본 인간의 정신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 더 깊은 곳에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정신의 바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아라는 진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개발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페르소나, 가족 안에서의 페르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페르소나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즉, 가면을 쓴 자신이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페르소나에 압력이 강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성공한 직장인이나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대들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두꺼운 페르소나를 만들게 하고 결국 진정한 자아는 그 아래 깊숙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나 50대가 되어서야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이 모든 성취와 인정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융은 이를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른 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페르소나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라는 더욱 어려운 과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심지어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부인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알려진 누군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의 그림자 안에는 이기적이고 잔인한 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늘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 안에는 의존적이고 약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들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바로 이런 면들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종종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제 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를 다루는 방법은 그것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느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감정들도 우리 정신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중요한 가치가 위협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분노 자체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작업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부정적인 특성들을 인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특별히 견디기 어려워하는 특성들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고 유독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도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더 관용적이고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림자 작업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실수나 부족함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완전한 면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도전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인간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꿈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의식적인 검열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림자가 더 자유롭게 표현됩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인물들이나 무서운 상황들은 종종 우리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이런 꿈들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림자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강하게 반응하는 상황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독 화가 나거나 불편해 하는지,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자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이런 반응들 뒤에는 종종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혼자서 하기에는 때로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자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할 우리의 일부입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진정한 자아로 가는 여정의 중요한 단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세계로 말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진화하면서 축적해온 공통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경험들과 패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괴물 등의 이미지들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원형들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들 중 많은 것들이 이런 원형적 패턴들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러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웅이나 구원자로 보게 됩니다. 또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나이든 사람을 만나면 현자의 원형이 활성화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원형들과 의식적으로 만나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원형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는 내적 부모라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경험과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원형적 이미지가 결합된 것입니다. 건강한 내적 부모는 우리를 보호하고 격려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 줍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내적 부모가 비판적이고 처벌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내적 부모와 마주하고 그것을 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형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모상을 치유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 친절하고 격려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부모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형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면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면을 의미합니다. 융의 시대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구분되었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각 개인 안에 있는 다양한 성격적 측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성들, 논리적 사고, 주도성, 경쟁심 등과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성들, 감정적 직관, 협력성, 배려심 등을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 안에 이런 다양한 면들을 모두 인정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면을 억압할 필요가 없고 여성이라고 해서 주도적인 면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런 통합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여성들은 순종적이고 배려심 깊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일부분을 억압하게 만들고 결국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별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 안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면을 발휘할 수 있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원형과의 만남은 종종 꿈이나 상상 또는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통해 일어납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 안의 원형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한 사랑이나 증오를 느낄 때 그것은 종종 그 사람이 우리 안에 특정한 원형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어떤 원형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형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형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원형이 너무 강하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무모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희생자의 원형이 강하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지나치게 수동적이 되고 자신의 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이런 원형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원형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윤은 이 진정한 본질을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셀프는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개인적인 면과 집단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된 전체입니다. 셀프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주의 더 큰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종종 깊은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며 동시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셀프는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때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주로 사회적 성공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페르소나의 발달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중년기에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지며 이때 그림자 작업과 원형과의 만남이 활발해집니다. 노년기에는 삶의 지혜를 통합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인생의 단계적 발달에 대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의 수기치인 사상이나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들은 모두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와 융의 분석 심리학을 결합해서 이해하면 개성화 과정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해왔던 목표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 하는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도 개성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융은 이것을 죽음과 재생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낡은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용이 되는 과정처럼 우리도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서 겪기에는 때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나 안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지혜로운 멘토 또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성화 과정에서는 창조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춤, 원예 등 어떤 형태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나 직관들을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 작업은 융의 접근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꿈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보내는 메시지이며 개성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꿈의 상징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점점 더 명확한 패턴들과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상징 사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꾼 개인에게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이나 감정의 홍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 작업에서는 개인적인 연상과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고독과 내성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명상이나 기도의 형태일 수도 있고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산책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성화는 개인적인 과정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더 진정한 자아가 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페르손에 숨어 있을 때는 표면적인 관계만 가능했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개성화 여정을 지지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각자의 고유한 모습으로 자라면서도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도전은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나 부족한 면을 발견할 때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성화의 핵심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면을 사랑과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자기 수용의 개념입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체면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자기 수용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혁명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에게는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고통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더 큰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는 종교나 이념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가치들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치들은 버려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삶의 주요 목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적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만족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때 얻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며 각 개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죽음과 유한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런 인식은 처음에는 두렵고 우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의미 있고 진정한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구분하게 해줍니다.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제사 문화나 불교의 무상 사상 등은 모두 죽음과 유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개성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세대를 이어가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물학적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받은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성성의 욕구는 중년 이후에 특히 강해지며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여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하는 것을 통해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창작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전체와의 연결감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개별성을 충분히 발달시킨 후에야 우리는 역설적으로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경험이나 영적 깨달음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단순히 자연이나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자아중심적 관점을 확장시켜줍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과 조화를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사랑과 연결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미래에 집중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는 우리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고 미래는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중심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깊이 맛보게 해줍니다. 단순한 일상의 순간들, 예를 들어 아침 커피의 향기나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등이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에 완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존재의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와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은 고유한 생체 리듬과 에너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가장 창조적이고 다른 사람은 밤늦은 시간에 가장 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변화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안정성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찾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개성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라면 중요한 일을 아침에 하고 저녁형 인간이라면 오후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기인식은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고 다른 사람은 소수의 깊은 관계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직접적인 대화를 선호합니다. 이런 차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용서는 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끝없이 자책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을 허용해야 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지 자신을 처벌할 이유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완벽주의와 체면 문화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문화적 압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만난 사람들, 겪은 경험들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경험들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비교와 경쟁 대신 자신만의 고유한 여정을 소중히 여기게 해줍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혼자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놀이와 즐거움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종종 진지함과 책임감에만 집중하게 되고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놀이는 창조성과 자발성을 기르는 중요한 방법이며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놀이는 반드시 게임이나 스포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실험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모든 활동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놀이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게 만들어주며 동시에 삶의 기쁨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마지막 주제는 지혜와 통합입니다.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성찰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 전체에 스며든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잡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해주고 단순한 해답이 없는 문제들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를 더 자비롭고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자신의 어둠과 빛을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이란 이 모든 경험들과 인식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면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사랑과 두려움 등을 모두 포용하는 더 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통합이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통합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지만 바로 그 미완성 속에서 끊임없는 성장과 발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익숙한 가면을 벗고 어두운 면과 마주하고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각자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며 우리가 가진 경험과 관점의 조합은 전적으로 독특합니다. 이런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소셜미디어와 경쟁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개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비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다르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다르며 발휘해야 할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개성화의 과정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통적으로 집단의 조화와 안정을 중시했던 문화에서 개인의 고유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때로 이기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는 오히려 더 나은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길입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게 해줍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가치들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작정 옛것을 버리거나 새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적인 효 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각 개인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모든 기대를 따르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효도일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실패와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공이 반드시 개인적인 성취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이 실제로는 중요한 성장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더 관대하고 인내심 있게 자신의 여정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쉬어가야 할 때도 있고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진정한 개성은 고립된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연결 속에서 발현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면들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성취와 성장은 순전히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 교사, 친구, 심지어 우리에게 도전을 준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리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개성화는 자기중심적인 과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답과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단순한 해답이 없습니다. 개성화를 통해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특히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고정된 정체성이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변화에 어려움을 겪지만 개성화를 통해 유연성과 적응력을 기른 사람은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의도적이고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급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고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완벽함과 완전함의 차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완전함은 모든 면이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 즉
자신의 모든 면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함에는 우리의 상처와 약점도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연민을 배우고 약점을 통해 겸손함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차가운 기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자아와 만나기 위해서는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고독은 충만한 경험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창조적인 영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런 내적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우리는 존재 자체의 놀라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깊이 탐구하다 보면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에 신비로움, 사랑이라는 감정의 힘, 창조성이라는 능력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경이감은 우리를 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의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봉사와 기여입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는 거창한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기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지 않고 언제나 일관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더 진정한 모습을 보이도록 격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정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적절한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느라 지친 관계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경계 설정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변화와 성장이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나이가 되어도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새로운 능력을 기르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를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에도 개성화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해진 노년기에 더 깊은 차원의 통합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가 더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받아들임과 변화 노력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장과 개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자기 수용은 오히려 진정한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에너지를 사랑과 이해의 에너지로 바꿀 때 더 효과적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균형은 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자기 수용이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 의지가 있어야 자기 수용이 현실 도피가 되지 않습니다. 개성화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내적 안정감입니다. 이들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적 안정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천천히 형성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패를 통해 회복력을 기르고 고통을 통해 연민을 배우면서 점점 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직관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논리적 사고와 데이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종종 논리만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직감 느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직관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빠른 판단 능력입니다. 개성화를 통해 우리는 이런 내적 지혜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진정한 가치와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유로운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핵심입니다. 이런 자유는 또한 책임과 함께 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것,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한 개성화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대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힘을 갖는 방법입니다. 개성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행복과 평화 의미와 목적은 외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단지 그것을 기억하고 실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 안에 이미 들어있는 조각상을 깎아내듯이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깊은 감사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경험이,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경험들도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며 부족하지만 충분하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미 아름다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빛을 발견하고 빛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를 더 관대하고 지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끝없는 발견의 과정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자 기쁨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용기를 내어 가면을 벗고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길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끝에서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표현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